어머니의 장례식 날 시댁 식구들은 영정 앞에서 와인과 케이크를 펼쳐놓고 파티를 벌였습니다. 심지어 시어머니는 울고 있는 며느리의 얼굴에 소주를 그대로 부어버립니다. 그 순간 며느리는 조용히 휴대전화를 꺼냅니다. 그리고 단 한 통의 전화. 불과 5분 후 재벌가 며느리가 될 줄 알았던 신우이의 결혼이 그 자리에서 파혼됩니다. 시장 골목 끝자락 영숙의 어머니 수님은 오늘도 새벽 4시에 눈을 떴다. 손마디가 굵어지도록 생선을 손질하고 비늘이 튀어 눈을 찌르는 날에도 그녀는 단 한 번도 자리를 뜨지 않았다. 영숙이 대학 등록금을 낼 때마다 수님은 지폐를 3번씩 세었다. 생선 비늘이 묻은 돈이었다. 하지만 그 돈으로 영숙은 세상에서 제일 하얀 교복을 입었고 누구보다 곧은 허리로 졸업장을 받아들었다. 그 딸이 시집을 간다고 했을 때 수님은 처음으로 좌판 앞에서 울었다. 우리 영숙이가 드디어 고생 끝이구나. 하지만 영숙의 결혼은 고생의 끝이 아니었다. 고생의 시작이었다. 시어머니 박 씨는 평생 자신이 옳았다. 가난하게 자랐지만 그 사실을 인정한 적이 없었다. 대신 남의 가난을 먼저 찾아냈다. 누군가를 밟고서야 자신이 높아지는 사람이었다. 그게 오래된 습관이었다. 아들 준혁이 대기업에 들어간 날부터 박 씨의 목소리는 반 톤 높아졌다. 동네 사람들에게 아들 회사 이름을 3번씩 말했다. 며느리 집안을 고를 때도 기준은 하나였다. 자신이 올려다볼 필요 없는 집안. 영숙이 처음 인사를 왔을 때 박 씨는 위아래를 훑었다. 말은 반듯했다. 얼굴도 나쁘지 않았다. 대기업을 다닌다고 했다. 그런데 친정이 시장 생선 장수였다. 박 씨는 그날부터 마음을 정했다. 가르쳐야 하는 며느리. 은혜를 알아야 하는 며느리. 내가 거두는 거야. 실제로 그렇게 믿었다. 수님의 돈으로 산 아파트에 살면서도 죽는 날까지 자신이 베푼다고 믿었다. 그게 박 씨라는 사람이었다. 시어머니 박 씨는 처음 만나는 날부터 수님을 사람으로 보지 않았다. 결혼식 이튿날 박 씨는 친척들이 모인 자리에서 부채로 코를 가리며 말했다. 어머, 사돈 어른 오셨어요? 아이고, 근처만 와도 비린내가 나네. 시장 바닥에서 생선 팔던 분이 사돈이라고 앉아 계시니 원. 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손을 무릎 위에 곱게 얹고 그저 웃었다. 그 웃음이 영숙에게는 차라리 울음보다 더 아팠다. 결혼 생활 10년 박 씨의 독설은 명절마다 더 날카로워졌다. 영숙아, 내 친정 어머니 오늘도 오시냐? 제발 손이라도 좀 씻고 오시라고 해. 우리 집이 생선 가게야 뭐야. 사돈이 뭘 알겠어요. 시장 바닥에서 생선만 팔았는데. 우리 집 격이 있지. 그런 분이랑 한 상에 앉는 게 내가 지금 얼마나 참는 건지 알아요? 영숙은 이를 악물었다. 남편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어머니 편에 서서 한마디 얹기 일쑤였다. 당신도 알잖아. 우리 어머니 원래 예민하신 분이야. 그냥 넘어가. 넘어가라는 말. 10년 동안 영숙이 들은 말 중 가장 잔인한 말이었다. 그해 겨울 수님이 쓰러졌다. 오랜 새벽 노동이 쌓인 탓이었다. 영숙이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 어머니의 손은 여전히 거칠고 찼다. 송금 사이사이에 아무리 씻어도 지워지지 않는 생선 비늘 자국이 박혀 있었다. 엄마, 나 때문에 이렇게 됐잖아. 미안해, 엄마. 수님은 딸의 손을 꼭 잡았다. 무슨 소리야? 이 손이 너 대학 보냈고 이 손이 너 시집 보냈어. 비린내 나면 어때? 이 손에서 나는 건 비린내가 아니야, 영숙아. 그건 엄마 냄새야. 영숙은 그날 처음으로 크게 울었다. 10년을 참고 10년을 삼켰다. 하지만
어머니의 그 한마디가 영숙의 등을 꼿꼿이 세워주었다. 비린내 나는 돈으로 세상에 나온 자신이 부끄럽지 않았다. 오히려 그 냄새가 자신을 지탱해 온 가장 단단한 뿌리였다는 것을 영숙은 어머니의 손을 쥐고서야 비로소 알았다. 영숙은 결혼 전 대기업 기획팀 막내였다. 야근이 일상이었고 밥을 먹는 건지 넘기는 건지 모를 날들이 이어졌다. 그때 준혁이 나타났다. 같은 회사 선배였다. 키가 컸고 말이 부드러웠다. 야근하는 영숙 자리에 캔커피를 슬쩍 올려놓고 아무 말 없이 가는 사람이었다. 영숙은 그게 좋았다. 화려하지 않고 시끄럽지 않았다. 밥은 먹고 일해요. 딱 그 한마디였다. 영숙의 심장이 처음으로 흔들렸다. 사귄 지 2해 만에 결혼 얘기가 나왔다. 수님은 딱 한 번 물었다. 그 사람, 내가 힘들 때 내 편 돼줄 사람이야? 영숙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응, 엄마. 수님은 그날 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음 날 새벽 시장에 혼자 나가 평소보다 2시간을 더 일했다. 영숙이 시집 오던 날 이삿짐 트럭이 2대였다. 혼수 목록엔 50평 아파트 등기와 백화점 포장지에 쌓인 예단 보따리들이 가득했다. 박 씨는 그날 친척들 앞에서 2 손을 펼쳐 보이며 말했다. 역시 우리 아들이 잘나야 이런 며느리를 데려오지. 처가에서 이만큼 해온 것도 다 우리 아들 덕이에요. 아들을 잘 키워놨으니까 이런 대접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하객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다. 영숙은 웃었다. 속이 끊어지는 것 같았지만 웃었다. 그 아파트는 엄마 수님이 새벽 4시부터 밤 10시까지 손마디가 갈라지고 피가 맺히도록 생선을 손질해 모은 돈이었다. 수님은 시장 일대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여자였다. 좌판 하나로 시작해 20년을 버텼고 어느 순간부터 좌판 3개를 거느린 사람이 됐다. 냉동 창고 지분도 있었고 시장 안상가 2칸의 임대료도 수님 통장으로 들어왔다. 동네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수님 씨가 생선 파는 줄만 알았더니 시장 일대 알부자래. 하지만 영숙은 그 사실을 철저히 숨겼다. 시어머니가 알게 되면 엄마가 이용당할 것을 알았다. 더 나쁜 건 박 씨가 엄마를 대놓고 칭찬하며 가까이 두려 할 때였다. 돈 냄새를 맡으면 태도를 바꾸는 사람이었다. 영숙은 그 모욕을 엄마에게 겪게 하고 싶지 않았다. 차라리 멸시가 나았다. 멸시는 엄마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못했다. 하지만 박 씨의 가식 어린 친절은 엄마를 진짜로 망가뜨릴 것 같았다. 그래서 영숙은 10년 동안 입을 닫았다. 명절이면 어김없이 박 씨의 독설이 날아왔다. 영숙아, 너네 친정은 보내오는 것도 없더라. 시장에서 생선 판다는 사람이 손이 왜 이렇게 작아? 우리가 해준 게 얼마인데 사돈댁에선 명절 때 뭘 챙겨준 적이 있어야지. 영숙은 국을 젓던 손을 멈췄다. 뒤돌아서지 않았다. 엄마가 보내준 그 아파트에서 지금 명절을 보내고 계시죠. 엄마 돈으로 마련한 예단 이불 덮고 주무시면서요. 하지만 말하지 않았다. 꾹 눌렀다. 삼켰다. 그날 밤 영숙은 몰래 전화를 걸었다. 엄마, 나야. 밥은 먹었어? 수화기 너머로 수님의 목소리가 들렸다. 나야 잘 먹었지. 너는? 시어머니한테 또 뭐라고 들은 거 아니지? 영숙은 천장을 보며 눈물을 참았다.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엄마 목소리 듣고 싶어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수님이 낮게 말했다. 영숙아, 엄마는 괜찮아. 그 사람들이 뭐라 해도 엄마는 떳떳해. 내 손으로 번 돈으로 내 딸 잘 살게 해줬는데 그게 부끄러울 게 뭐가 있어. 영숙은 그제야 소리 없이 울었다. 비린내 나는 돈이라 했다.
하지만 그 돈이 아파트가 되고 지붕이 되고 영숙이 버틸 수 있는 땅이 됐다. 시어머니는 그 땅 위에 서서 아들 자랑을 했다. 평생토록. 그리고 영숙은 알았다. 언젠가 진실이 드러나는 날 단 한마디면 충분하다는 것을. 어머니, 이 집은 제 엄마가 생선 팔아 사준 겁니다. 수님은 봄도 여름도 없이 늙었다. 한겨울 새벽 양동이 위로 살얼음이 얼면 수님은 주먹으로 깨고 손을 넣었다. 손가락이 저려 감각이 없어지는 순간에도 칼질은 멈추지 않았다. 손마디는 해가 갈수록 굳어져 거북이 등껍질처럼 갈라지고 부풀었다. 밤에 영숙이 엄마 손을 잡으면 꼭 나무 껍질 같았다. 엄마 손 왜 이래? 아프지 않아? 수님은 웃으며 그 손으로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안 아파. 이 손이 밥줄인데 아프다고 할 수가 있나? 비린내는 늘 수님 곁에 있었다. 아무리 박박 씻어도 손가락 마디 사이에 냄새가 남았다. 시장 사람들은 말했다. 수님이는 독종이야, 독종. 저러다 쓰러지면 어쩌려고. 수님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독종이면 어때? 내 새끼 굶기는 것보다는 낫지. 영숙은 그런 엄마의 고생을 알기에 악착같이 공부했다. 하지만 결혼 후 시어머니 박 씨는 어디서 비린내 나는 생선 장수 딸년을 들여서 집안물을 흐리냐며 영숙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다. 수님은 혹여나 자기 때문에 딸이 구박받을까봐 사돈댁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못했다. 손녀가 보고 싶어 유치원 근처를 서성이다가도 시어머니 박 씨를 만나면 더러운 냄새 난다는 폭언을 들으며 도망치듯 자리를 피했다. 수님은 유치원 담장 밖에서 안을 들여다봤다. 손녀가 그네를 타고 있었다. 깔깔대며 웃는 소리가 담장을 넘어왔다. 수님은 시장 앞치마를 벗고 제일 깨끗한 옷을 입고 왔다. 그래도 손에서 비린내가 날까봐 오는 길에 비누로 3번을 씻었다. 그때 박 씨가 나타났다. 아니,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냄새는 왜 이렇게 나고. 손녀 만나러 왔어요? 생선 장수가 여기까지 와서 애한테 냄새 묻히려고요? 수님은 아무 말도 못했다. 우리 손녀한테 얼씬도 하지 마요. 애가 창피해 한다고. 수님은 고개를 숙인 채 돌아섰다. 담장 밖을 벗어나 골목 어귀에서 멈춰섰다.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눈물을 닦았다. 우리 손녀가 창피해하는 게 아니라 네가 창피해하는 거잖아. 수님은 그 말을 끝내 삼켰다. 혼수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 수님은 영숙 손을 꼭 잡았다. 50평 아파트 등기, 신우이 4년치 등록금, 예단 봉투까지 전부 수님이 땅을 팔고 적금을 깨서 만든 돈이었다. 시장 바닥 30년이 고스란히 종이 몇 장으로 바뀐 날이었다. 수님은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영숙아, 이거 내 돈인 거 절대 말하지 마라. 영숙이 눈을 크게 떴다.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왜 숨겨? 수님이 딸의 손을 더 꽉 쥐었다. 그래야 내 남편 기가 살아. 남자가 기가 살아야 내가 대접받는다. 엄마 이름은 몰라도 돼. 내가 잘 사는 게 엄마 이름이야. 영숙은 말을 잇지 못했다. 수님은 웃었다. 생선 비린내가 배어있는 손으로 딸의 눈물을 닦아주면서 영숙이 결혼해서 떠나고 수님 혼자 지내게 된 날부터 집이 달라졌다. 소리가 없어졌다. 화장실 불 켜지는 소리, 냉장고 열리는 소리, 잠꼬대 소리. 영숙이 있을 때는 몰랐던 소리들이 사라지고 나서야 수님은 그 소리들이 얼마나 집을 채우고 있었는지 알았다. 아침이 제일 힘들었다. 밥을 2인분 안 치다가 멈추는 날이 한동안 계속됐다. 수님은 혼자 밥을 먹으면서 텔레비전을 켰다. 소리가 있어야 했다. 아무 소리라도. 시장에 나가면 괜찮았다.
손이 움직이면 생각이 줄었다. 얼음물에 손을 담그고 생선을 손질하고 손님과 흥정하다 보면 어느새 해가 넘어가 있었다. 문제는 저녁이었다. 설거지를 마치고 불을 끄면 집이 너무 조용했다. 수님은 그럴 때마다 영숙 방문을 열었다. 들어가지는 않았다. 그냥 문틈으로 어둠을 들여다봤다. 잘 살고 있겠지. 혼잣말이 천장으로 올라갔다. 그러던 어느 날 수님이 새벽 시장 문을 열기도 전에 아무도 없는 냉동 창고 앞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병원으로 옮겼지만 손 쓸 틈이 없었다. 의사는 말했다. 과로였다고. 몸이 한계를 넘은 지 오래였다고. 병원 복도를 달려가는 내내 영숙은 기도했다. 하지만 문을 열었을 때 수님은 이미 눈을 감고 있었다. 얼굴은 고요했다. 평생 찡그릴 틈도 없이 살았던 사람처럼 오히려 편안해 보였다. 영숙은 엄마 손을 잡았다. 차가웠다. 굳은 살이 겹겹이 박인 그 손이 이제 아무것도 쥐지 않았다. 엄마 나야. 엄마 눈 떠봐. 나왔잖아. 대답이 없었다. 영숙은 그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이마를 댔다. 엄마, 이제 겨우 호강시켜 주려고 했는데. 이제 나 좀 살만해졌는데. 왜 지금 가? 왜 놔두고 가? 울음이 터졌다. 멈출 수가 없었다. 이 손으로 나를 어떻게 키웠는데. 얼마나 추웠으면, 얼마나 아팠으면 엄마 미안해. 내가 너무 늦었어. 수님의 손은 끝내 따뜻해지지 않았다. 영숙은 영안실 바닥에 주저앉았다.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엄마 손을 잡았다. 평생 거북이 등껍질처럼 굳어있던 그 손이 처음으로 힘없이 축 늘어져 있었다. 장례 첫날 시어머니 박씨가 시누이 지혜를 데리고 나타났다. 검은 옷을 차려입긴 했지만 문 앞에 들어서자마자 지혜가 코를 틀어막았다. 박씨는 장례식장 문턱을 넘자마자 인상을 찌푸렸다. 아이고, 여기도 냄새 나네. 장례식장에서도 생선 썩는 냄새가 나는 것 같아. 어휴. 손수건으로 코를 막은 채 영정 사진을 흘깃봤다.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지혜가 팔짱을 끼며 거들었다. 오빠, 우리 오래 있어야 해? 냄새 옷에 배면 어떡해. 박 씨가 영숙 앞에 섰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다. 영숙아, 손님도 별로 없는데 대충 치르고 들어와라. 괜히 길게 끌 것 없잖아. 우리 지혜 시집갈 날 받아놨는데 초상집 기운 묻을까 겁난다. 알아서 해. 영숙은 상복 안으로 주먹을 꽉 쥐었다. 엄마가 저 사람들 아파트 해줬는데, 저 사람들 등록금 댔는데, 평생 이름도 못 밝히고 죽었는데, 내 어머니. 두 글자가 입에서 나오는 순간 영숙은 속으로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를 들었다. 언니, 여기 냄새 너무 심하지 않아? 상가집 냄새가 옷에 다 배겠다. 박 씨도 손수건으로 코를 가리며 거들었다. 그러게. 향은 왜 이렇게 많이 피워놨어? 머리가 다 아프네. 두 사람은 분향대 앞에 서지 않았다. 영정사진 속 수님을 흘낏 보더니 박 씨가 작게 혀를 찼다. 에이, 재수 없어. 하필 이런 시기에. 영숙은 상복 소매를 꽉 쥐었다. 손끝이 하얗게 질렸다. 조문객들이 향을 올리고 고개를 숙이는 동안 박 씨와 지혜는 구석 자리에 앉아 휴대폰을 들여다봤다. 지혜가 낮게 속삭였다. 오빠도 참, 왜 우리까지 여기 오라고 했어. 빨리 끝내고 가면 안 돼? 영숙의 귀에 그 말이 또렷하게 들렸다. 엄마가 누워있는 곳에서 불과 몇 걸음 떨어진 자리에서 나온 말이었다. 영숙은 눈을 감았다. 이 손이 당신들 아파트 값을 치렀다고. 이 손이 지혜씨 대학 등록금을 냈다고. 그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다가 다시 가라앉았다. 엄마,
지금 어디 있어? 나 너무 힘들어. 영정 사진 속 수님은 웃고 있었다. 시장 앞치마를 두른 채 환하게. 그날 밤 영숙은 혼자 엄마 곁을 지켰다. 남편 준혁은 장례 첫날 2시간 있다가 나갔다. 회사 일이 있어서. 장인어른도 아니고 장모님이니까 내가 자리 비워도 되잖아. 영숙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할 힘이 없었다. 준혁은 검은 넥타이를 풀면서 주차장으로 걸어갔다. 뒷모습이 가벼웠다. 처음부터 불편한 자리였다는 것을 온몸으로 말하는 뒷모습이었다. 그날 밤 영숙이 전화를 걸었을 때 준혁은 받지 않았다. 2번째 전화에 짧게 받았다. 나 지금 접대 중이야. 무슨 일이야? 영숙은 아무 말도 못하고 끊었다. 이튿날 준혁이 잠깐 들렀을 때 어머니 박 씨와 지혜가 이미 와인을 따르고 있었다. 준혁은 그 장면을 보고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 구석 자리에 앉아 휴대전화만 들여다봤다. 누군가와 문자를 주고받고 있었다. 아무도 없는 장례식장에서 영숙은 엄마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다. 엄마, 나 이제 말할게. 엄마가 하지 말라고 했던 거 이제 다 말할게. 엄마가 없으니까 엄마 대신 내가 지켜야 할 것 같아서. 수님은 원래 말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다. 시장에서는 달랐다. 흥정할 때는 목소리가 컸다. 억울한 일이 있으면 따졌다. 옆 자판 상인이 자리를 침범하면 가만히 있지 않았다. 복순이는 항상 말했다. 수님이 언니는 시장에서 제일 독하다니까. 그런 사람이었다. 그런데 사위 앞에서는 사돈댁 앞에서는 달라졌다. 이유는 하나였다. 영숙이었다. 수님은 영숙을 혼자 키웠다. 남편이 일찍 떠난 뒤 세상이 수님 모녀를 보는 눈이 달라졌다. 측은한 눈도 있었고 무시하는 눈도 있었다. 어린 영숙은 그 눈들을 다 느꼈다. 수님은 알고 있었다. 딸이 친구들 앞에서 얼마나 작아지는지, 엄마가 생선 장수라는 사실을 얼마나 조용히 숨기는지. 영숙이 대학에 붙던 날 수님은 시장 바닥에서 혼자 울었다. 기쁨이 아니었다. 아니, 기쁨이기도 했지만 그것만은 아니었다. 이제 이 아이가 자기 같은 삶을 살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였다. 새벽 4시에 일어나지 않아도 되고 얼음물에 손을 담그지 않아도 되고 누군가의 무시하는 눈을 견디지 않아도 되는 삶. 그 삶을 딸에게 주고 싶었다. 그러려면 결혼이 잘 돼야 했다. 영숙이 준혁을 데려왔을 때 수님은 단번에 알아봤다. 사돈댁이 어떤 사람들인지, 박 씨의 눈빛이 무엇을 말하는지. 첫 만남에서 수님의 손을 보는 그 눈빛 하나로 충분했다. 생선 비린내를 맡는 코의 움직임 하나로 충분했다. 수님은 그날 밤 혼자 생각했다. 내가 나서면 영숙이 힘들어진다. 내가 목소리를 높이면 영숙이 시집살이가 고달파진다. 내가 억울하다고 따지면 영숙이 그 대가를 치른다. 세상이 그렇게 돌아간다는 걸 수님은 오래 살면서 알았다. 며느리는 친정 엄마를 닮는다고들 했다. 친정 엄마가 험하면 며느리도 험하다고 했다. 억울하지만 그게 현실이었다. 그래서 수님은 입을 닫았다. 박 씨가 비린내 나는 노인네라고 해도, 유치원 앞에서 쫓겨나듯 돌아오는 날에도, 명절마다 사람 취급을 못 받아도 꾹 눌렀다. 삼켰다. 혼자 삭혔다. 내가 참으면 영숙이가 편하다. 그 말을 주문처럼 외웠다. 아파트를 해주면서 이름을 올리지 않은 것도, 등록금을 내주면서 말하지 말라고 한 것도 전부 같은 이유였다. 수님이 존재감을 드러내는 순간 시댁이 수님을 이용하려 들거나 아니면 더 노골적으로 무시하거나, 어느 쪽이든 영숙이 그 중간에서 상처를 받았다. 그러니 없는 사람처럼 있는 것이 나았다. 수님은 그것을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냥 엄마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엄마는 원래 그런 거라고. 자식이 잘 살면 그걸로 됐다고. 하지만 가끔은 무너질 것 같은 날이 있었다. 손녀 얼굴을 보지 못하고 돌아오는 날. 영숙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에서 너무 지쳐 있는 날. 그런 날 밤에 수님은 시장 앞치마를 개켜놓고 혼자 앉아 있었다. 억울하냐고 누가 물으면 수님은 아마 한참 있다가 대답했을 것이다. 억울하지. 근데 영숙이가 웃으면 없어져. 그게 전부였다. 수님에게 영숙의 웃음 하나가 30년 시장 바닥보다 더 컸다. 박 씨의 모든 폭언보다 더 셌다. 둘째 날 오후 조문객이 뜸해질 무렵이었다. 지혜가 장례식장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상복이 아니었다. 붉은 꽃무늬 원피스에 굽 높은 구두를 신고 있었다. 뒤따라 들어온 박 씨도 진주 목걸이에 정장 차림이었다. 두 사람 손에는 고급 와인 2병이 들려 있었다. 영숙이 눈을 들었다. 어머니, 이게 무슨... 박 씨가 손을 내저었다. 영수가 우리 지혜 좋은데 시집가게 됐어. 김 회장네 셋째 아들이야. 재벌 가라고. 이런 경사가 어딨어. 엄마 장례 중에 미안하지만 이건 그냥 넘어갈 수가 없잖아. 지혜가 와인병을 흔들며 깔깔 웃었다. 언니도 같이 축하해줘요. 기분 좀 내면 어때요? 어차피 여기 사람도 없잖아요. 영숙은 말을 잃었다. 엄마 영정 사진이 바로 저기 있었다. 국화꽃 사이에서 수님이 웃고 있는 사진이. 그 앞에서 와인 잔이 부딪혔다. 경쾌한 소리가 장례식장 안에 울렸다. 지혜야, 잘됐다. 역시 우리 딸이야. 생선 장수 사도는 저렇게 가고 우리 집은 이제 더 높이 올라가는 거야. 박 씨의 말이 끝나자 두 사람은 다시 웃음을 터뜨렸다. 영숙은 천천히 일어섰다. 손이 떨렸다. 눈앞이 흐려졌다. 엄마가 평생 숨겨온 것들, 평생 삼켜온 것들이 한꺼번에 가슴을 치고 올라왔다. 50평 아파트도 지혜의 등록금도 지금 저들이 마시는 와인 값보다 수백 배는 더 되는 돈이 이 손에서 나왔는데 엄마, 나 지금 어떻게 해야 해? 영숙은 상복 소매로 눈물을 훔쳤다. 그리고 입을 열었다. 어머니. 박 씨가 와인 잔을 든 채 고개를 돌렸다. 왜? 영숙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지금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제 엄마가 누워 계신 곳이에요. 평생 손마디가 갈라지도록 일해서 어머니 드릴 아파트 장만하고 지혜 씨 등록금 댄 사람이요. 그 사람 앞에서 지금 그러고 계신 거 맞아요? 장례식장이 조용해졌다. 박 씨의 얼굴이 굳었다. 지혜가 와인 잔을 내려놓았다. 영숙은 시선을 거두지 않았다. 엄마, 이제 말했어. 더 이상 안 참을게. 영숙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엄마 영정 앞에서 와인 잔을 부딪히던 소리가, 박 씨의 비웃음이, 지혜의 꽃무늬 원피스가 눈앞에서 겹쳐졌다. 이틀째 밥을 넘기지 못한 속이 쓰렸다. 무릎이 바닥에 닿았다. 자존심 같은 건 없었다. 그냥 엄마 곁에 있고 싶었다. 제발 이 자리만큼은, 엄마 마지막 가는 이 자리만큼은 조용히 있어 달라고. 어머니, 제발이요. 여기가 어딘지 제발 그만해 주세요. 목소리가 갈라졌다. 눈물이 상복 위로 떨어졌다. 국화향이 낮게 깔린 장례식장 안에서 영숙의 목소리는 작았다. 10년 동안 그래왔던 것처럼. 작게, 더 작게. 부디 이 자리만큼은 평화롭게 끝나기를 바라는 목소리였다. 박 씨는 그 목소리를 듣고 잠깐 멈추는 것 같았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테이블 위에 놓인 소주병을 집어들었다. 눈이 충혈돼 있었다. 술이 들어간 눈이었다. 지혜가 뒤에서 소매를 잡았다. 엄마, 그만해. 박 씨가 팔을 뿌리쳤다. 야, 죽은 사람이 밥을 먹여주냐.
돈을 주냐? 영숙이 고개를 들었다. 어머니, 생선 장수 노인네 하나 죽은 게 뭐가 그리 대단해서 울고불고야. 오늘 우리 지혜가 재벌가 며느리 되는 확답을 받았어. 이런 경사가 어딨어. 어디서 재수없게 난리를 치고 있어. 소주병이 기울었다. 차가운 액체가 영숙의 얼굴 위로 쏟아졌다. 순간 장례식장이 얼어붙었다. 늦게까지 자리를 지키던 조문객 2명이 숨을 들이켰다. 지혜가 손으로 입을 막았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영숙은 눈을 감지 않았다. 소주가 눈썹을 타고 뺨을 적시고 상복깃을 흘러내렸다. 코끝에 알싸한 냄새가 올라왔다. 차가웠다. 눈이 시렸다. 손끝 하나 움직이지 않았다. 그렇게 몇 초가 흘렀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장례식장 밖에서 바람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다. 촛불이 흔들렸다가 다시 섰다. 국화향이 소주 냄새와 뒤섞였다. 그때 문이 열렸다. 준혁이었다. 검은 재킷 차림이었다. 넥타이가 느슨하게 풀려 있었다. 들어서자마자 굳었다. 아내의 얼굴에 소주가 흐르고 있었다. 바닥에 쓰러진 소주병이 있었다. 어머니가 손수건으로 코를 가리고 서 있었다. 무슨 일이야?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준혁이 영숙에게 걸어왔다. 왜 이래? 무슨 일이 있었어? 영숙은 남편을 바라봤다. 소주에 젖은 얼굴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준혁이 어머니를 봤다.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박 씨가 손수건을 내리며 말했다. 영숙이가 분위기를 이상하게 만들어서 내가 좀 혼냈지. 장례식장에서 왜 이렇게 유난을 피우냐고. 준혁이 다시 영숙을 봤다. 그리고 한숨을 내쉬었다. 영숙아, 어머니도 힘드신 거야. 그냥 넘어가면 안 돼? 영숙의 눈이 흔들렸다. 그냥 넘어가. 10년 동안 들은 말이었다. 명절마다, 제삿날마다, 아이 운동의 날에도 들은 말이었다. 그냥 넘어가. 어머니 원래 저러셔. 당신이 좀 참아. 영숙은 남편의 얼굴을 오래 바라봤다. 준혁아. 응. 방금 뭘 봤어? 뭐가? 내 얼굴. 준혁이 눈을 피했다. 그건 어머니가 실수로. 실수. 영숙이 그 단어를 천천히 되뇌었다. 소주병을 기울이는 게 실수야? 영숙아, 지금 장례식장이잖아. 나중에 얘기하자. 나중에. 또 나중이었다. 영숙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입을 닫았다. 준혁은 그것이 수긍이라고 생각한 것 같았다. 어깨에서 힘을 빼고 어머니 쪽으로 걸어갔다. 영숙은 그 뒷모습을 바라봤다. 10년 동안 저 뒷모습을 봤다. 자신이 당할 때마다 저 등이 다른 곳을 향했다. 처음엔 서운했다. 나중엔 기대를 버렸다. 그리고 지금은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다.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끝에 온 감정이었다. 영숙은 천천히 손등으로 얼굴을 닦았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엄마 영정 사진을 바라봤다. 수님은 여전히 웃고 있었다. 시장 앞치마를 두른 채 환하게. 영숙이 억지로 찍은 사진이었다. 엄마는 카메라 앞에 서는 걸 싫어했다. 내가 뭐라고 사진을 찍냐며 손사래를 치던 사람이었다. 엄마 봤어? 엄마가 평생 숨겨준 덕분에 저 사람들이 저러고 있어. 이제 나 숨기지 않을게. 영숙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비틀거리지 않았다. 소주에 젖은 상복 그대로 똑바로 섰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흔들리지 않았다. 어머니, 저 오늘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박 씨가 코웃음을 쳤다. 뭐? 지금 어머니가 서 계신 이 땅, 이 자리가 어떻게 마련된 건지. 오늘 엄마 보내고 나면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례식장에 침묵이 내려앉았다. 박 씨의 눈썹이 움찔했다.
처음으로 뭔가를 느끼는 눈빛이었다. 하지만 무엇을 느끼는 건지는 알 수 없었다. 당혹감인지 불안함인지 아니면 그냥 술기운 때문인지. 준혁이 영숙을 봤다. 무슨 뜻이야 그게? 영숙은 대답하지 않았다. 수님의 영정사진 속 눈이 처음으로 울고 있는 것 같았다. 소주가 눈에 스며들었다. 영숙은 눈을 깜빡였다. 시렸다. 눈물인지 소주인지 구분이 안 됐다. 손등으로 눈가를 닦으며 간신히 초점을 잡는데 박 씨가 다시 입을 열었다. 내 애미도 죽어서 속이 시원할 거다. 영숙의 손이 멈췄다. 공기가 달라졌다. 조문객들이 눈을 내리깔았다. 지혜조차 고개를 들지 못했다. 생선 비린내 나는 인생. 이쯤 하면 호강하고 간 거지 뭐. 고생만 하다 갔으니 이제 편하겠네. 잘 됐어. 박 씨는 소주잔을 다시 들었다. 아무렇지 않은 얼굴이었다. 이 말이 얼마나 잔인한지 인식조차 하지 못하는 얼굴이었다. 그게 더 무서웠다. 아기가 있는 것보다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 무서웠다. 박 씨가 손가락으로 영숙을 가리켰다. 야, 너도 그 상복 당장 벗고 와서 아가씨 축하주나 따라. 언제까지 거기 서 있을 거야. 죽은 사람은 죽은 거고 산 사람은 살아야지. 준혁이 그제야 입을 열었다. 어머니, 그 말은 좀. 뭐, 내가 틀린 말했어? 그래도 장모님이 돌아가신 날인데. 그러니까 빨리 정리하고 들어오라는 거잖아. 초상집 기운 오래 묻히면 안 좋다고. 준혁이 입을 다물었다. 영숙은 그 침묵을 들었다. 남편의 침묵을. 박 씨의 말이 끝난 자리에서 아무것도 채우지 못하는 그 침묵을. 10년 동안 들어온 침묵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오늘의 침묵은 달랐다. 엄마가 없는 오늘은 그 침묵이 전과 다른 무게로 영숙의 가슴을 눌렀다. 그 순간이었다. 영숙의 가슴 속 어딘가에서 툭 소리가 났다. 끊어지는 소리였다. 박 씨의 말 때문만이 아니었다. 준혁의 침묵 때문이었다. 10년 동안 악착같이 붙들고 있던 무언가가 그 두 가지가 합쳐지는 순간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끊어지는 소리였다. 참아야 한다는 것도, 엄마 당부도, 남편 체면도, 이 결혼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도 전부 그 소리 하나에 산산이 부서졌다. 영숙은 눈을 들었다. 소주에 벌개진 눈으로 상복 자락이 젖은 채로 똑바로 박 씨를 바라봤다. 어머니, 목소리가 달랐다. 떨리지 않았다. 낮고 차가웠다. 지금 하신 말씀 기억하세요. 박 씨가 눈살을 찌푸렸다. 뭐, 우리 엄마가 호강하고 갔다고 하셨죠? 비린내 나는 인생이라고 하셨죠? 영숙은 한 걸음 앞으로 걸었다. 그 비린내 나는 손이 어머니 살림 다 해줬습니다. 지금 어머니 끼고 사는 아파트, 지혜씨 대학 졸업장, 전부 우리 엄마가 생선 팔아번 돈입니다. 제가 시집 올 때 해온 것 중에 어머니 아들이 한 게 단 하나도 없어요. 장례식장이 숨을 죽였다. 박 씨의 얼굴이 굳었다. 소주잔이 테이블 위에 천천히 내려앉았다. 지혜가 벽에 등을 기댔다. 두 사람 다 아무 말이 없었다. 준혁이 앞으로 나섰다. 야, 영숙아.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사실이잖아. 사실이면 다야? 지금 장례식장에서 이게 무슨 꼴이야? 영숙이 남편을 바라봤다. 준혁아, 방금 어머니가 뭐라고 했는지 들었어? 들었어. 근데 어머니가 술이 들어가셔서 우리 엄마가 죽어서 속이 시원하대. 그 말도 술 때문이야? 준혁이 입을 다물었다. 10년 동안 어머니가 우리 엄마한테 한 말들 당신 다 알잖아. 알면서 그냥 넘어가라고 했잖아. 나 그때마다 혼자 삼켰어. 당신이 한 번만 나서줄 거라고 믿으면서.
나도 어머니한테 말을 하긴 했잖아. 언제? 준혁이 대답하지 못했다. 당신이 어머니한테 그만하시라고 한 게 언제야? 한 번이라도 있었어? 침묵이었다. 영숙은 그 침묵을 10초 동안 들었다. 그리고 시선을 걷었다. 됐어. 딱 두 글자였다. 준혁이 눈을 깜빡였다. 됐다는 게 무슨, 나중에 얘기하자고 했잖아. 10년 동안. 이제 나중이 됐어. 준혁의 얼굴이 굳었다. 영숙은 돌아서지 않았다. 엄마가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다시 박 씨를 향한 목소리였다. 어머니 아들기 살려주려고요. 그래야 제가 대접받는다고. 그래서 10년 동안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어머니가 우리 엄마한테 그 말을 할 때마다 저는 속으로 삼키면서 엄마 당부를 지켰어요. 박 씨가 입술을 달싹였다. 그건 내가 어떻게 알았겠어. 내가 말을 해줘야. 어머니가 우리 엄마를 처음 보셨을 때 뭐라고 하셨어요? 박 씨가 멈췄다. 비린내 나는 노인네가 어디 감히 사돈이라고 나서냐고 하셨죠. 그날 우리 엄마 표정 기억하세요? 박 씨가 눈을 피했다. 기억 못 하시겠죠. 어머니는 그 말을 하고 돌아서셨으니까. 근데 저는 기억해요. 우리 엄마가 웃었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웃었어요. 그게 더 가슴이 아팠어요. 장례식장이 조용해졌다. 조문객 한 명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출입문 쪽으로 물러섰다.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얼굴이었다. 영숙은 돌아서지 않았다. 우리 엄마 마지막 가는 자리에서 그 말만큼은 못 듣겠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박 씨가 입을 열었다. 처음엔 말이 없었다. 입술만 달싹였다. 그러다 소리가 나왔다. 아, 낮은 소리였다. 너 지금 나한테 그 소리를 하는 거야? 시어머니한테? 사실이니까요. 사실? 사실이면 다야? 내가 10년 동안 너 받아줬잖아. 생선 장수 딸을 내가 며느리로 받아줬잖아. 그게 얼마나 큰 건지 알아? 영숙은 대답하지 않았다. 박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우리 아들이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이 집에 들어온 거잖아. 내가 허락을 했으니까 내가 이 집 며느리가 된 거잖아. 그게 다 어머니 덕인 줄 알아야지. 어디서 이런 소리를 해. 어머니. 영숙의 목소리가 조용히 박 씨의 말을 잘랐다. 받아주셨다고 하셨는데요. 그래, 받아줬지. 그 아파트에서요? 박 씨가 멈췄다. 우리 엄마 돈으로 산 아파트에서 우리 엄마 돈으로 만든 살림을 쓰시면서 저를 받아주셨다고요? 박 씨의 입이 열렸다가 닫혔다. 그게 어떻게 내 엄마 돈이야. 그건 우리 아들이. 증거 있어요. 영숙이 차갑게 말했다. 등기부등본, 계좌 이체 내역, 10년치 자동이체 명세서 다 있어요. 필요하시면 변호사 통해서 보내드릴게요. 박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준혁이 영숙에게 걸어왔다. 야, 잠깐. 그게 무슨 소리야? 아파트가 당신 명의라고? 응. 그게 언제부터? 처음부터. 준혁의 얼굴이 굳었다. 뭔가를 계산하는 눈빛이었다. 아파트 시세가 머릿속을 스쳐가는 것 같았다. 그럼 내 명의로 돼 있는 줄 알았는데 당신 명의로 된 거 하나도 없어. 준혁이 말을 잃었다. 지혜가 벽에서 등을 떼고 앞으로 나섰다. 언니, 그게 진짜야? 진짜로 사돈어른 돈이야? 영숙이 지혜를 바라봤다. 지혜 씨 등록금도요. 지혜의 눈이 커졌다. 4년치 전부 다요. 우리 엄마가 냈어요. 지혜의 입술이 떨렸다. 그걸 왜 말 안 했어? 엄마가 말하지 말라고 했으니까요. 왜? 영숙은 잠깐 눈을 감았다가 떴다. 지혜 씨 오빠 기 살려주려고요. 그래야 제가 대접받는다고 했어요. 우리 엄마가. 장례식장이 조용해졌다.
지혜가 손으로 눈을 가렸다. 어깨가 흔들렸다. 아까 재벌가 혼담이 무너질까봐 울던 것과는 다른 울음이었다. 적어도 표정만큼은 달라 보였다. 박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처음이었다. 10년 동안 박 씨가 말을 잃은 것은 처음이었다. 준혁도 마찬가지였다. 아내 얼굴을 보지 못하고 테이블 위 어딘가를 바라봤다. 손이 주머니 속으로 들어갔다. 10년 동안 그 아파트에서 살면서 한 번도 등기부를 확인하지 않은 남자. 어머니 카드값이 어디서 나오는지 한 번도 묻지 않은 남자. 그 남자가 지금 처음으로 자신이 모르고 있었던 것들의 크기를 짐작하는 눈빛이었다. 영숙은 소주에 젖은 얼굴을 상복 소매로 천천히 닦아냈다. 그리고 웃었다. 따뜻한 웃음이 아니었다. 10년을 삼키고 오늘 엄마를 떠나보내고 얼굴에 소주를 뒤집어 쓴 사람의 웃음이었다. 차갑고 조용했다. 박 씨가 그 웃음을 보고 처음으로 말문이 막혔다. 지혜도 눈을 피했다. 준혁은 아내의 그 웃음이 낯설어서인지 뒤로 반걸음 물러섰다. 영숙은 그 세 사람의 얼굴을 천천히 훑었다. 10년이었다. 이 얼굴들을 10년 동안 봐왔다. 명절마다, 제삿날마다, 아이 생일날에도 항상 이 얼굴들 앞에서 고개를 숙였다. 웃었다. 참았다. 삼켰다. 오늘은 달랐다. 엄마가 없었다. 엄마가 없으니까 엄마 당부도 없었다. 말하지 말라는 사람이 없었다. 숨기지 말라는 사람도 없었다. 영숙은 상복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다. 어머니, 잠깐만요. 박 씨가 눈살을 찌푸렸다. 뭐야, 어디 전화하는 거야? 지혜가 눈을 가늘게 떴다. 언니, 어디 전화하려고요? 영숙은 대답하지 않았다. 연락처를 찾았다. 저장된 이름은 짧았다. 최 사모님. 준혁이 영숙 옆으로 다가왔다. 야, 지금 누구한테 전화하는 거야? 잠깐. 잠깐이 뭐야? 영수가 지금 무슨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장례식장에서 이러는 거 아니야. 일단 폰 내려놔. 영숙이 남편을 바라봤다. 그 눈빛 하나에 준혁이 멈췄다. 아까부터 계속 그 눈빛이었다. 10년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눈빛이었다. 사과를 기다리는 눈도 아니었고 화가 난 눈도 아니었다. 그냥 보고 있었다. 담담하게 이미 결심한 사람처럼. 준혁아, 지금 나한테 폰 내려놓으라고 했어? 그게 아니라 조금 전에 어머니가 내 얼굴에 소주 뿌렸을 때 당신이 나한테 한 말이 뭐야? 준혁이 입을 다물었다. 그냥 넘어가라고 했잖아. 영수가 10년 동안 그랬어. 근데 오늘은 안 넘어가. 영숙은 시선을 거두고 통화 버튼을 눌렀다. 전화기가 2번 울렸다. 여보세요, 선배님. 저 영숙이에요. 박 씨와 지혜가 굳었다. 수화기 너머로 최 사모님의 목소리가 들렸다. 영숙아, 나 알고 있어. 어머니 보고 소식 들었어. 많이 힘들지. 내가 내일 직접 가려고 했는데. 영숙의 눈이 잠깐 흔들렸다가 다시 가라앉았다. 감사해요, 선배님. 근데 오늘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응, 말해. 지혜 씨 있는 자리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선배님도 아셔야 할 것 같아서요. 지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지혜가 앞으로 나섰다. 언니 잠깐. 그건. 영숙이 손을 들어 막았다. 말없이 조용히. 준혁이 영숙 옆에 바짝 붙었다. 야, 영숙아. 끊어.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분이 누군지 알잖아. 알아. 알면서 왜 이래? 지혜 결혼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그래서 준혁이 말문이 막혔다. 영숙은 남편을 보지 않았다. 전화기를 귀에 댄 채 말했다. 오늘 저희 엄마 장례식장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엄마 영정 앞에서 고급 와인 파티가 열렸고 제 얼굴에 소주가 뿌려졌어요. 그리고 저희 엄마한테 비린내 나는 인생이 호강하고 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전화기 넘어가 조용해졌다. 영수가, 최 사모님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그게 사실이야? 네, 선배님. 긴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 동안 장례식장 안에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다. 박 씨는 손수건을 쥔 손이 떨렸다. 지혜는 입술을 달싹였다가 닫았다. 준혁은 영숙의 팔을 잡으려다가 멈췄다. 알겠어. 나 오늘 밤 안으로 갈게. 어머니 영전에 인사도 드려야 하고 할 말도 생겼네. 전화가 끊겼다. 장례식장이 싸늘해졌다. 지혜가 먼저 반응했다. 언니. 앞으로 뛰어나왔다. 영숙의 팔을 잡았다. 언니, 다시 전화해줘. 제발. 내가 잘못했어. 내가 진짜 잘못했으니까 선배님한테 오해라고. 내가 직접 설명할 기회만 달라고. 영숙은 팔을 빼내지 않았다. 그냥 바라봤다. 지혜 씨. 응. 말해. 아까 선배님이 오늘 밤 안으로 온다고 했어요. 지혜가 굳었다. 그분이 오시기 전에 지혜 씨가 할 수 있는 게 뭔지 생각해봐요. 그게 무슨 말이야. 언니가 전화해서 오해라고 해줘야지. 언니가 말하면 오해가 아니잖아요. 지혜의 입이 닫혔다. 와인 파티 연 거 사실이잖아요. 소주 뿌린 거 사실이잖아요. 내가 뭘 오해라고 해요. 지혜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언니, 나는 진짜 몰랐어. 사돈어른이 그런 분인 줄, 언니가 그렇게 버텨온 줄 몰랐다고. 엄마가 시키는 대로 따라간 거야. 나는 그냥 몰랐다고 없었던 일이 되는 건 아니에요. 지혜가 영숙의 손을 잡았다. 한 번만. 언니, 한 번만 봐줘. 나 저 사람이랑 정말 좋아서 만난 거야. 정말이야. 영숙은 지혜의 손을 내려다봤다. 그리고 천천히 뺐다. 저도 좋아서 시집왔어요. 지혜 씨. 지혜가 굳었다. 나도 처음엔 그랬어요. 사랑 하나만 보고 왔어요. 근데 10년 동안 어떻게 됐는지 봤잖아요. 지혜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박 씨가 앞으로 나섰다. 아까까지 말문이 막혀 있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딸이 무너지는 것을 보자 다시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았다. 야, 너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너 그게 누군지 알고 전화한 거야? 영숙은 휴대전화를 천천히 주머니에 넣었다. 알죠. 알면서 왜 그래? 너 이 집안 망하게 하려고 작정한 거야? 지혜 시집길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 한성그룹이 어떤 데인지 알아? 알아요. 알면서 왜 이런 짓을 해? 박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장례식장 밖에까지 들릴 것 같은 소리였다. 어머니. 영숙의 목소리는 높아지지 않았다. 우리 엄마는 그 재단에 20년 동안 이름도 없이 돈을 넣었어요. 박 씨가 멈췄다. 선배님은 그걸 알고 있고요.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이제 어머니 말고 다른 사람들도 알게 되겠네요. 그게 지금 무슨 상관이야. 돈 넣은 게 뭐가 중요해. 지금 지혜 결혼이 날아가게 생겼는데. 영숙은 박 씨를 바라봤다. 어머니한테는 그게 중요하지 않은 거군요. 뭐? 우리 엄마가 20년 동안 이름도 없이 남의 집 아이들 공부시킨 게 어머니한테는 지금 지혜 씨 혼담보다 덜 중요한 거군요. 박 씨가 입술을 달싹였다. 그게 아니라. 됐어요, 어머니. 영숙은 시선을 거뒀다. 준혁이 사이에 끼어들었다. 야, 영숙아. 나 좀 봐. 영숙이 남편을 바라봤다. 지금 우리 어머니랑 지혜 문제는 잠깐 내려놓고 당신이 그분한테 전화한 거, 그게 지혜 결혼 완전히 끝낼 수도 있어. 그거 알면서 한 거야? 응. 알면서 했다고? 응. 준혁이 눈을 크게 떴다.
왜 그랬어? 영숙은 잠깐 생각했다. 그리고 말했다. 준혁아, 당신 어머니가 내 얼굴에 소주 뿌렸을 때 당신은 뭐 했어? 그건 굳어버렸잖아. 아무 말도 못하고. 그리고 나한테 그냥 넘어가라고 했잖아. 나도 순간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10년 동안 순간적이었어? 준혁이 말을 잇지 못했다. 당신이 단 한 번이라도 나섰으면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야. 당신이 어머니한테 단 한 번이라도 어머니 그건 아니에요. 그 말 한마디만 했어도 준혁의 얼굴이 굳었다. 그게 그렇게 어려웠어? 대답이 없었다. 나는 10년 동안 당신 기다렸어. 한 번만 내 편 들어줄 거라고. 한 번만. 근데 오늘 엄마 장례식장에서도 똑같았잖아. 준혁이 눈을 피했다. 이제 기다리는 거 그만할게. 박 씨가 다시 나섰다. 야, 너 지금 이혼 얘기하는 거야? 우리 아들한테 이혼 들이미는 거야? 어머니. 영숙이 박 씨를 바라봤다. 제가 이혼 얘기를 꺼냈나요? 말투가 그렇잖아. 저는 지금 남편한테 10년 동안 하고 싶었던 말을 한 거예요. 그게 이혼처럼 들리신다면 어머니가 알아서 판단하세요. 박 씨의 입술이 떨렸다. 이 집안에 들어와서 10년 동안 덕 본 주제에 감히. 어머니. 영숙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덕 봤다고 하셨는데요. 그래, 덕 봤지. 제가 뭘 덕 봤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박 씨가 멈췄다. 우리 아들이랑 살면서 집에서 살림하고 애 키운 거잖아. 그 집이 누구 집이에요? 박 씨가 굳었다. 우리 엄마 돈으로 산 집이에요. 제 명의로 된 집이에요. 그 집에서 어머니 아들이랑 살면서 제가 덕을 본 거예요? 박 씨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어머니한테는 죄송한 말씀이지만요. 영숙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았다. 10년 동안 이 집에서 덕본 사람이 저인지 아닌지는 나중에 법원에서 정리되겠죠. 장례식장이 얼어붙었다. 준혁이 숨을 들이켰다. 법원? 야, 지금 법원 얘기를 해? 변호사 선임했어. 준혁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언제? 엄마 돌아가신 날. 그게 무슨, 오래 생각한 거야. 오늘 한 게 아니야. 준혁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영수가 잠깐. 우리 따로 얘기하자. 지금 장례식장에서 이럴 게 아니라. 엄마 장례 끝나고 얘기해. 나 지금 엄마 곁에 있어야 해. 준혁이 말문이 막혔다. 영숙은 남편을 더 이상 바라보지 않았다. 영숙은 대답 대신 엄마 영정 사진을 바라봤다. 수님은 여전히 웃고 있었다. 영숙은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 우리 엄마는 그 재단에 20년 동안 이름도 없이 돈을 넣었어요. 선배님은 그걸 알고 있고요.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이제 어머니 말고 다른 사람들도 알게 되겠네요. 박 씨의 입술이 떨렸다. 지혜는 그 자리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준혁은 테이블 모서리를 짚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영숙은 세 사람을 더 이상 보지 않았다. 엄마 앞으로 걸어갔다. 상복 자락을 여미고 무릎을 꿇었다. 두 손을 모았다. 촛불이 흔들렸다. 국화향이 장례식장을 가득 채웠다. 엄마, 나 했어. 무서웠어. 손 떨렸어. 근데 멈출 수가 없었어. 엄마가 없으니까. 엄마가 없으니까 이제 내가 해야 하잖아. 눈물이 흘렀다. 닿지 않았다. 그때 장례식장 문이 열렸다. 최 사모님이었다. 검은 코트였다. 뒤에 수행원이 따랐다. 들어서자마자 영정 사진을 보고 멈췄다. 수님의 웃는 얼굴을 한참 바라봤다. 그리고 천천히 걸어와 분향대 앞에 섰다. 향을 올렸다. 두 번 절했다. 정중하게 제대로. 장례식장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고 있었다. 박 씨가 봤다. 지혜가 봤다. 준혁이 봤다. 최 사모님이 영숙 옆에 앉았다. 영숙아. 네, 선배님. 어머니 사진 참 좋다. 웃고 계시네. 영숙이 영정 사진을 바라봤다. 웃는 거 싫어하셨는데. 억지로 찍은 거예요. 최 사모님이 조용히 웃었다. 그러셨구나. 잠시 침묵이 흘렀다. 최 사모님이 낮게 말했다. 후배, 오늘 많이 힘들었겠다. 영숙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 대신 눈물이 흘렀다. 최 사모님이 영숙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 잘 보내드리자. 그 다음은 내가 도울게. 장례식장에 처음으로 따뜻한 침묵이 내려앉았다. 국화향이 조용히 번졌다. 수님의 영정사진 속 눈이 오늘따라 유난히 편안해 보였다. 5분이었다. 지혜씨? 최 사모님의 목소리가 달라졌다. 본인이 직접 말해봐요. 오늘 장례식장에서 상복 대신 뭘 입고 왔는지. 지혜의 입이 열렸다가 닫혔다. 말 못하면 제가 알아들을게요. 박 씨가 앞으로 나섰다. 아니, 이게 집안일인데 왜 밖에다가. 박 씨가 멈췄다. 며느리 얼굴에 소주를 뿌리셨어요? 술이 좀 들어가서 제가 실수요. 최 사모님의 목소리가 더 차가워졌다. 뭐라고요? 그 집 구석이 감히 우리 영숙이한테? 장례식장에서? 어머니 영정 앞에서?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이 결혼 당장 파혼이야. 지혜가 비틀거렸다. 지혜의 두 손이 떨렸다. 휴대전화를 들었다가 내렸다가 했다. 예비 신랑에게 전화를 걸었다. 연결음만 울렸다. 다시 걸었다. 자동응답으로 넘어갔다. 오빠 나야. 전화해줘. 나 지금. 목소리가 끊겼다. 지혜가 바닥에 주저앉았다. 꽃무늬 원피스가 장례식장 바닥에 펼쳐졌다. 1시간 전만 해도 재벌가 며느리가 될 사람이 앉아있던 자리였다. 박 씨가 영숙에게 걸어왔다. 야, 너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목소리가 떨렸다. 분노인지 공포인지 구분이 안 됐다. 우리 지혜 결혼이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책임질 거야? 내가? 영숙은 박 씨를 바라봤다. 어머니, 뭐야? 지금 사시는 그 50평 아파트요. 박 씨의 눈썹이 움찔했다. 어머니 아들 명의로 된 줄 아셨죠? 그거야 당연히. 우리 엄마가 증여세 다 내고 제 명의로 사둔 거예요. 박 씨의 입이 벌어졌다. 영숙은 멈추지 않았다. 지혜 씨가 타고 다니는 외제차, 어머니가 매달 쓰시는 골드카드, 매주 가시는 백화점 문화센터 회비까지 전부 제 통장에서 나가는 돈입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그건 우리 아들이. 어머니 아들 월급이 얼마인지 아세요? 박 씨가 말을 잇지 못했다. 제가 다 알고 있어요. 10년치 명세서 다 갖고 있거든요. 어머니 아들 월급으로는 어머니 카드값도 안 나와요. 나머지는 전부 제 명의 통장에서 자동이체됩니다. 단 한 달도 빠지지 않고. 장례식장이 완전히 조용해졌다. 조문객들이 숨을 죽였다. 지혜는 바닥에서 고개를 들지 못했다. 박 씨는 입술을 달싹였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영숙은 휴대전화를 다시 꺼냈다. 카드사 연결음이 울렸다. 네, 안녕하세요. 카드 정지 신청하려고요. 제 명의로 된 카드 2장이요. 사용자 명의는 박 씨, 그리고 이지혜. 둘 다 지금 바로 정지해 주세요. 지혜가 소리를 질렀다. 언니. 영숙은 전화기를 귀에 댄 채 손을 들어 막았다. 말없이 조용히. 네, 확인 문자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었다. 박 씨가 앞으로 나섰다. 목소리가 높아졌다. 야, 당장 그 카드 다시 살려놔.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감히 시어머니한테 이래도 돼? 우리 아들한테 다 이를 거야. 너 이 집안에서 어떻게 되는지 알아? 어머니. 영숙의 목소리가 박 씨의 말을 잘랐다. 차갑지 않았다. 오히려 담담했다. 그게 더 무서웠다. 박 씨가 무의식적으로 방걸음 물러섰다. 비린내 나는 돈이라고 하셨잖아요. 10년 동안 들었어요. 어디서 생선 장수 딸을 들여서 집안 물을 흐리냐고. 비린내 나는 노인네가 어디 감히 사돈이라고 나서냐고. 박 씨가 눈을 피했다. 그 비린내 나는 돈으로 사신 아파트에서 10년을 사셨어요. 그 돈으로 만든 카드로 백화점 다니셨고요. 내가 어떻게 그걸 알았겠어. 내가 말을 해줘야. 우리 엄마가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영숙의 눈이 잠깐 흔들렸다가 다시 가라앉았다. 어머니 아들 기 살려줘야 한다고. 그래야 제가 대접받는다고. 그래서 10년 동안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어머니가 우리 엄마한테 그 말을 할 때마다 저는 속으로 삼키면서 엄마 당부를 지켰어요. 박 씨의 얼굴이 미묘하게 흔들렸다. 다음 주까지 집 비워주세요. 지혜가 숨을 들이켰다. 박 씨의 눈이 커졌다. 뭐? 퇴거 통보예요, 어머니. 법적으로 제 명의 아파트니까요. 강제로 하면 절차가 복잡해지니까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미쳤어. 시어머니한테 나가라고? 우리 아들한테 전화할 거야. 당장 하세요. 영숙이 담담하게 받았다. 어차피 오늘 다 정리할 거예요. 어머니 아들한테도 변호사한테도요. 어머니가 먼저 말씀하셔도 돼요. 박 씨의 손이 떨렸다. 휴대전화를 꺼냈다가 다시 넣었다. 다시 꺼냈다. 영숙은 그 모습을 더 이상 보지 않았다. 이제 시장 바닥에서 폐지를 줍든 생선을 팔든 어머니 힘으로 살아보세요. 목소리는 여전히 낮았다. 우리 엄마처럼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그 돈이 얼마나 무거운 건지 한번 겪어보세요. 어머니가 그렇게 무시하시던 그 삶이 얼마나 단단한 건지. 지혜가 바닥에서 일어섰다. 꽃무늬 원피스 자락을 정리하려다가 멈췄다. 그 행동이 지금 이 자리에서 얼마나 어울리지 않는지 본인도 아는 것 같았다. 언니. 영숙이 시선을 주지 않았다. 나는 진짜 몰랐어. 사돈어른 돈인 줄, 언니가 그렇게 버텨온 줄. 진짜로 몰랐어. 영숙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지혜를 바라봤다. 오래 바라봤다. 지혜 씨. 응. 유치원 앞에서 우리 엄마한테 더러운 냄새 난다고 한 거 기억해요? 지혜의 얼굴이 굳었다. 그날 우리 엄마가 집에 와서 나한테 전화했어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영수가 밥은 먹었냐고만 했어요. 그게 전부였어요. 영숙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조금 갈라졌다. 그게 우리 엄마예요. 손녀 얼굴 한번 보려고 유치원 앞을 서성이다가 쫓겨나고도 집에 와서 딸한테 밥은 먹었냐고 묻는 사람이요. 지혜가 입술을 깨물었다. 몰랐다고 없었던 일이 되는 건 아니에요. 지혜는 고개를 숙였다. 이번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영숙은 두 사람에게서 시선을 거뒀다. 뒤에서 소리가 들렸다. 박 씨가 전화를 꺼는 소리, 지혜가 흐느끼는 소리. 다 들렸다. 하지만 멀었다. 유리병 너머의 소리 같았다. 영숙은 엄마 앞에 앉았다. 상복 자락을 여미고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렸다. 눈을 들어 영정 사진을 바라봤다. 수님은 웃고 있었다. 시장 앞치마를 두른 채 환하게. 엄마, 나 다 했어. 엄마가 숨겨온 것들, 엄마가 참아온 것들, 내가 다 꺼냈어. 무서웠어. 손이 떨렸어. 근데 엄마 생각하니까 멈출 수가 없었어. 엄마가 30년 동안 새벽 4시에 혼자 일어났잖아. 얼음물에 손 담그면서도 안 멈췄잖아.
그거에 비하면 오늘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아니잖아. 눈물이 흘렀다. 닦지 않았다. 이제 엄마 이름 섞자. 아무도 함부로 못해. 내가 지킬게. 편히 가, 엄마. 그때 장례식장 문이 열렸다. 시장 앞치마를 두른 사람이 들어왔다. 복순이었다. 뒤로 또 한 명, 또 한 명. 수님의 단골들이 삼삼오오 들어오기 시작했다. 누군가 연락을 돌린 것 같았다. 얼굴마다 눈이 부어 있었다. 한 사람은 아직 생선 비린내가 나는 앞치마를 두른 채였다. 시장을 중간에 놔두고 온 것 같았다. 복순이 영숙 옆에 쭈그려 앉았다. 영숙아, 나야. 옆 좌판 복순이. 영숙이 고개를 들었다. 복순의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다. 내 엄마가 말이야. 항상 그러더라. 우리 영숙이가 행복하면 그걸로 됐다고. 다른 건 하나도 안 바란다고. 영숙이 입술을 깨물었다. 복순이 영숙의 손을 잡았다. 수님의 손처럼 굳은 살이 박인 손이었다. 거칠고 차가웠다. 하지만 단단했다. 비린내 나면 어때? 바다가 비린내 나잖아. 근데 바다만큼 깊은 게 어딨어? 내 엄마가 딱 그랬어. 비린내는 났어도 그 사람만큼 깊은 사람 나는 못 봤어. 영숙은 그 손을 꼭 쥐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다. 장례식장 뒤편에서 박 씨와 지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서 있었다.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 들어와 수님의 영전에 고개를 숙이는 것을 바라보면서 비린내가 장례식장 안에 번졌다. 영숙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박 씨의 손이 허공을 잡았다. 소파 팔걸이를 더듬었다. 못 잡았다. 그대로 뒷걸음질을 치다가 벽에 등이 닿았다. 내 아파트가 내 돈이. 입술이 하얗게 질렸다. 내 아파트, 내 돈. 소리가 갑자기 커졌다가 끊겼다. 박 씨가 손으로 뒷목을 짚었다. 그리고 천천히 마치 무너지는 건물처럼 옆으로 기울었다. 지혜가 비명을 질렀다. 엄마. 달려가서 박 씨를 부축했다. 박 씨는 지혜 품에 안긴 채 눈을 뒤집었다. 엄마, 정신 차려. 지혜가 흔들었다. 박 씨가 신음소리를 냈다. 내 아파트, 내 골드카드 다 날아가. 엄마, 지금 그게 중요해? 엄마. 조문객 한 명이 119에 전화를 걸었다. 장례식장 직원이 달려왔다. 장례식장 안이 순식간에 술렁였다. 지혜는 엄마를 바닥에 눕히면서 머리를 쥐어뜯었다. 공들여 올려 묶은 머리가 흐트러졌다. 꽃무늬 원피스 무릎이 바닥에 쓸렸다. 1시간 전 재벌가 며느리를 꿈꾸던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다. 언니, 빨리 와봐. 엄마가 쓰러졌어. 지혜가 영숙을 향해 소리쳤다. 영숙은 돌아보지 않았다. 그때 장례식장 문이 열렸다. 준혁이었다. 검은 재킷 차림이었다. 넥타이가 느슨하게 풀려 있었다. 술 냄새가 났다. 어딘가에서 이 차를 하다 온 것 같았다. 들어오면서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다가 바닥에 쓰러진 어머니를 발견하고 굳었다. 어머니, 어머니. 준혁이 달려갔다. 박 씨 옆에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 왜 이래요? 어디가 아프세요? 박 씨가 아들 손을 잡았다. 손이 떨렸다. 준혁아, 아파트가 영숙이가. 영숙이가 뭐요? 무슨 일이에요? 준혁이 고개를 들었다. 장례식장 안을 훑었다. 흐트러진 테이블, 쓰러진 소주병, 굳어있는 조문객들. 그리고 엄마 영정 앞에 조용히 앉아있는 영숙. 준혁이 일어섰다. 아. 영숙이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야, 영숙아. 나 좀 봐. 영숙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준혁을 바라봤다. 소주에 마른 흔적이 남아있는 얼굴로
젖었다 마른 상복 대신 수수한 검은 옷을 입은 채로 준혁의 표정이 굳었다.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어머니가 왜 저래? 카드 정지가 뭐야? 아파트가 어쩌고가 뭐야? 설명해봐. 영숙은 대답하지 않았다. 말을 해. 영숙아. 준혁아. 영숙의 목소리는 조용했다. 지금 몇 시야? 준혁이 멈췄다. 오늘 엄마 장례 둘째 날이야. 당신 오늘 여기 몇 번 왔어? 그게 지금 무슨 2번이야. 낮에 2시간, 저녁에 지금. 중간에 어디 있었어? 준혁이 눈을 피했다. 일이 있었잖아. 내가 회사를 안 나갈 수는 없잖아. 술 냄새나. 준혁의 입이 닫혔다. 접대라고 했지. 그래. 나는 여기서 혼자 엄마 지켰어. 소주 얼굴에 뒤집어 쓰면서 준혁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건 내가 없어서 생긴 일이잖아. 내가 있었으면. 있었어. 영숙이 말했다. 아까 잠깐 왔었잖아. 소주 뿌려질 때 당신 거기 있었어. 기억 안 나? 준혁이 굳었다. 그때 한마디만 했어도 됐어. 어머니, 그만하세요. 딱 그것만. 근데 당신은 굳어버렸잖아. 그리고 나갔잖아. 장례식장이 조용해졌다. 뒤에서 지혜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119 대원들이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준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준혁아. 영숙이 남편을 바라봤다. 처음으로 측은한 눈빛이었다. 분노도 아니고 원망도 아니었다. 그냥 오래된 것을 내려놓는 눈빛이었다. 나 이제 당신한테 아무것도 안 바라. 그것도 10년 됐어. 준혁의 눈이 흔들렸다. 그게 무슨 말이야? 나중에 얘기하자고 했잖아. 10년 동안. 이제 나중이 됐어. 영숙은 시선을 거뒀다. 그리고 다시 엄마를 바라봤다. 준혁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무릎 꿇린 어머니와 등을 돌린 아내 사이에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처럼 결국 준혁은 어머니 쪽으로 걸어갔다. 한 걸음 한 걸음. 뒤에서 지혜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박 씨의 신음소리가 들렸다. 준혁이 어머니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전부 들렸다. 하지만 영숙의 발은 멈추지 않았다. 엄마 영정 앞에 섰다. 무릎을 꿇었다. 국화향이 코끝에 밀려왔다. 사진 속에서 수님은 웃고 있었다. 영숙은 그 웃음을 한참 바라봤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엄마 미안해. 목소리가 낮았다. 너무 늦었지? 엄마 살아계실 때 했어야 했는데. 눈물이 흘렀다. 이번엔 닦았다. 엄마한테 우는 얼굴 보이고 싶지 않았다. 이제 저 사람들한테 엄마 무시 못하게 했어.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엄마가 뭘 해줬는지 이제 다 알았어. 영숙은 손을 뻗어 영정사진 앞에 놓인 국화꽃을 가지런히 정리했다. 빗둘게 놓인 꽃 한 송이를 바로 세웠다. 엄마가 남겨준 걸로 나랑 우리 애들 보란 듯이 잘 살게. 약속해. 들것에 실린 박 씨가 장례식장 문을 나갔다. 장례식장이 처음으로 조용해졌다. 와인 잔 부딪히는 소리도, 소주병 기울어지는 소리도, 큰 소리도, 울음소리도 없었다. 조문객들이 하나둘 자리에 앉아 고개를 숙였다. 누군가 조용히 향을 올렸다. 비로소 장례식장다운 침묵이었다. 영숙은 엄마 앞에 다시 앉았다. 두 손을 모았다. 눈을 감았다. 눈꺼풀 안쪽이 뜨거웠다. 하지만 울지 않았다. 그냥 엄마 곁에 있었다. 엄마, 이제 시끄럽지 않지. 이제 조용히 가도 돼. 나 괜찮아. 복순이 옆에 와서 말없이 앉았다. 시장 상인들이 주변을 채웠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그냥 같이 있었다. 수님의 영정사진 속 눈이 오늘따라 편안해 보였다. 평생 지고 살았던 짐을 내려놓은 사람처럼
비로소 편안하게 웃고 있었다. 박 씨는 병원에서 사흘을 있었다. 뇌졸중 전조 증상이었다. 의사는 말했다. 극심한 스트레스가 원인이라고.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박 씨는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내 아파트가 내 골드카드가. 옆에 앉은 준혁이 고개를 숙였다. 퇴원 후 박 씨가 돌아간 곳은 50평 아파트가 아니었다. 영숙이 다음 주까지 비우라고 했고 실제로 법무사가 내용 증명을 보내왔다. 준혁은 어머니를 데리고 월세방을 구했다. 회사 근처 반지하였다. 박 씨는 짐을 들이다가 계단 입구에서 멈췄다. 내가 왜 여기 살아야 해? 내가 왜? 어머니, 일단 들어가세요. 너 왜 아무것도 못해? 왜 영숙이한테 당하고만 있어? 준혁은 대답하지 않았다. 박 씨는 반지하 방 창문으로 사람들 발목이 지나가는 것을 보며 하루를 보냈다. 골드카드 대신 체크카드였다. 백화점 대신 재래시장이었다. 처음엔 시장 가는 것 자체를 거부했다. 내가 생선 장수 노인네처럼 시장을 가? 죽어도 못 가. 하지만 냉장고가 비면 어쩔 수 없었다. 처음으로 시장 바닥에 선 날 박 씨는 생선 좌판 앞에서 발길을 멈췄다. 새벽부터 나와 앉아있는 상인들이 보였다. 손마디가 굵은 손으로 생선을 손질하고 있었다. 박 씨는 그 손을 보다가 눈을 피했다. 수님의 손이 생각났다. 지혜는 더 비참했다. 파온 통보는 문자 한 통이었다. 집안 사정이 복잡해졌습니다. 없었던 일로 해주십시오. 지혜는 그 문자를 100번은 읽었다. 답장을 보냈다. 익십이었다. 전화를 걸었다. 받지 않았다. 취업도 안 됐다. 4년 동안 재벌가 며느리가 될 준비만 했지 취업 준비는 하지 않았다. 이력서를 쓰려고 앉았다가 자격증 하나 없다는 걸 알았다. 언니 때문이야. 다 언니 때문이야. 혼자 방 안에서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 말이 공허하다는 걸 지혜도 알았다. 어느 날 밤 지혜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영숙의 결혼식 사진이었다. 환하게 웃는 영숙 옆에 수님이 서 있었다. 시장 앞치마 대신 한복을 입고 있었지만 손만큼은 감출 수 없었다. 굳은 살이 박인 거북이 등껍질 같은 손이었다. 지혜는 그 손을 한참 들여다봤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